왈가왈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왈가왈북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왈가왈북의 김연희입니다. 오늘은 서울 출신으로 북녘의 작가인 홍석준 작가의 단편소설 내가 만난 항석영,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홍석준 작가는 남녀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 임꺽정전을 쓰신 서설가 홍명희 선생님의 아들 홍기문의 아들입니다. 네, 홍명희 선생님의 손자이죠. 홍명희 선생은 1948년도에 월북을 해서 48년 9월부터 1962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수상과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초대 제3대 부위원장을 연임하였습니다. 홍명희 선생이 16살에 본 장남 홍기문은 남녘에서 언어 연구에 몰두해 정운 발달사, 또 조선문법 연구 등 국어 학사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몰북한 뒤에는 북녘에서 사회과학원 부원장을 맡아서 리조설록의 번역 작업을 지휘를 했고 또 박지원 작품 선집, 이 국역 작업도 홍기문의 성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설가 홍명희 선생의 손주 홍석준 작가는 1941년 8월 서울시에서 출생하였고 1968년 북녘의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여 서설가가 되었습니다. 1983년 장편소설 눕새 바람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고 또 여기 남녀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황진이 등 많은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북에서 최고의 인기 있는 작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황진이 작품은 2004년 만해문학상을 받으면서 남쪽에서 제정한 문학상이 북녘 작가를 수상자로 뽑은 첫 사례로 되었습니다. 그럼 홍석준 작가의 단편소설 내가 만난 항석영,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난 항석영, 홍석준. 오래 지내보지 못하고 깊이 사귀어보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설사 단순한 인상남에 그친다 하더라도 일면지교의 인상이란 어차피 어설픈 조명에 불과한 것이니 그런 불빛 밑에 나서야 할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언당치 못한 일이 될 것인가. 남쪽의 서설가 항석영이 방북의 의거를 단행하여 평양에 머무르는 동안 나는 그와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사람일 뿐이다. 그러면서도 감히 내가 선뜻 붓을 두려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이른 봄의 풍경을 그림에 담고 싶어 부득불 손에 서툰 진달래를 그리지 않을 수 없는 화가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된 우리 민족이 맞는 44번째의 봄이다. 드디어 북과 남의 작가들도 통일을 외치며 들고 일어났다. 우리들은 판문점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실망이 곧 다른 기쁨으로 이어졌으니 황석영이 그야말로 혜성처럼 불쑥 평양에 나타난 것이었다. 나는 내 앞에 다가서는 황의 인상을 눈여겨 살펴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그 순간 내 가슴속에 가득했던 것은 오로지 까닭모를 접었을 뿐이었던 듯 싶다. 내가 홍아목의 얼씨다. 아, 그래요? 그럼 벽초 선생님의 손자분이시라는. 큼직한 손이 내 손을 힘있게 들어잡았다. 어쩐지 마음이 이상했다. 결국 간단한 수인사로 허물없는 구면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어이구, 이거 원 북에 와서 만나 뵙는 분들은 전부 선배님들 뿐이니. 내 나이를 물어보고 나서 뒷머리를 굴쩍거리는 황의 우스갯소리다. 따져본즉 나이는 내가 몇 해 위여 문단의 경력으로는 그가 몇 해 앞섰다. 비교 끝에 나는 나의 부친한테서 들은 한말 풍경의 일화 하나를 입에 올렸다. 내용인즉 부친이 7살 때 괴산집에서 살았는데 환갑이 지난 늙은 종치가와 당신이 양반과 나이를 비교버리고 서로 호교했다는 이야기였다. 황이 대뜸 내 어깨를 끌어안았다.
그럼 우리도 비겨버릴까? 좋지. 자, 석중이 한 잔 들어. 아서 이 사람아, 난 그렇게 덕한 걸 못해. 포도주로 대접하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포옹이나 인상적인 내식으로 장식되어야 마땅한 그런 자석에 주막집 뒷방에나 어울릴 속된 말들이 오고 갔다고 탓한데도 그태여 변명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털어놓고 말해서 우리들에게는 근 반세기의 격절 끝에 이어진 상봉의 희열이나 감격을 생각하기 전에 보다 급한 것이 하나의 역사의 뿌리를 둔 친혈육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봐 석중이, 내가 돌아가서 북에 대한 수기를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제목을 북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 라고 달았어. 자네 생각엔 어떤가? 곁에 앉았던 시인이 머리를 외로 비틀어 꺼졌다. 제목이 너무 발딱한걸? 차라리 북의 표정이라고 다는 게 낫겠어. 나는 웃었다. 제목은 어떻든 보고 느낀 진실을 쓰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도 나는 황이 선택한 제목에 각별한 공감을 느꼈다. 북에도 한 혈육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는 경이적인 일로 되어버린 것이 분열된 우리 조국의 비통한 현실이다. 그러할진대 무엇 때문에 그지 점잖은 표현을 걸러가며 상처 후에 분칠을 할까 보냐.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다. 술 기운에 흥이 올라서가 아니여 그나나나 노래를 부르는데 유별한 취미를 가져서도 아니다. 자네 이 노래 알아? 알고 말고. 그럼 내가 꼭지를 뗄 테니 따라 불러. 우리는 먹청을 덮었다.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그 무엇으로도 갈라버릴 수 없는 민족의 어를 생각했고 삭막해진 어린 시절의 동료들을 격꿈내기로 상기해가며 민족 분단의 역사가 곧 우리의 나이와 동갑인 같은 세대임을 자각했다. 자네 나하고 소설 하나 함께 쓰지 않으려나? 그러세. 주제를 어떻게 정한다? 분단 역사를 걸어오는 북남 동시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어때? 갈라져서 합작을 하려면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할걸? 문제없어. 자넨 북의 이야기를 쓰라고. 난 남의 이야기를 쓸 테니 번갈아 발표해서 후에 묶어도 되는 게고 어디서든 다시 만나서 함께 편집을 하면 될 게 아니야. 문체나 양상은 어떻게 하고? 얼룩이야 지겠지. 그렇지만 그런 얼룩이가 오히려 독자들한테 분단의 슬픔을 각성시키는 청매로 되지 않을까? 우리의 화제는 산불처럼 번져서서 끝간대를 몰랐다. 첫사랑의 연애담도 이별났고 창작의 고민도 털어놓았으며 민족 분단을 방임해온 전 세대를 비난하면서 우리 세대는 후대들에게 그런 비난을 받지 말자고 거듭 다짐도 했다. 만날 때마다 서로 열에 들뜬 사람 마냥 쏟아놓은 말들을 이 짧은 글 속에다 옮길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어떤 화제가 입에 오르든 간에 우리가 수시로 절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군 반세기 분단과 격절도 우리 민족문학의 동질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확신이었다는 것만은 이 기회에 꼭 밝혀두고 싶다. 어떤 자리에서였는지 문학담을 나누다가 나의 입에서 서설동네라는 표현이 불쑥 튀어나온 일이 있었다. 아니, 북에서도 서설동네, 시동네란 말을 쓰는군. 한편 놀랍기도 하고 한편 기쁘기도 해서 한동안 어쩔 줄을 모르던 황의 모습이 나의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하지만 그것이 참으로 놀라고 기뻐해야 할 일일지 한나라 한민족의 두 작가가 하나의 공통된 표현을 넣고 놀라며 기뻐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서로 가슴을 치며 울었어야 할 일은 아니었을까. 나의 눈에 비낀 항석용은 열정적인 인간이었다. 이글거리는 하나의 불똥이여 바다처럼 늘 안정을 모르고 설레이는 동적인 형이었다. 말을 좋아하고 말을 잘했으며 말 중에는 은근히 궁지 높은 자기 자랑이 울렸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인간에 대한 여구가 몹시 까다롭고 평가에 린색한 사람이다.
보세 대한 기호로 말하면 즉흥적이고 동적인 형보다 사색적이고 조용한 형을 더 좋아한다. 그렇지만 나는 항석영을 만나서 한 번도 그를 나의 그러한 기호와 취미로 저울에 달아본 일이 없다. 이른 봄에 진달래꽃을 진귀한 보물처럼 오르만지며 사랑하게 되는 것은 결코 그 꽃이 아름다운 색깔이나 향기 때문이 아니다. 봄의 상징. 바로 항석영은 나나 나의 동료들에게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로 받들여졌던 것이다. 한 번은 그가 우리 북의 작가들 앞에서 남쪽 문단의 상황을 소개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이 곁가지를 쳐서 이야기가 장황한 문학 강의야 역사 강의처럼 되어버린 일이 있었다. 그래도 작가들은 누구 하나 지루해하는 기색이 없이 심취해서 그의 말을 들었다. 이야기의 내용보다도 남쪽의 작가가 우리들 앞에 앉아있으며 그 역시 우리들만 못지않게 조국 통일과 통일문학을 절절히 염원하고 있다는 꿈같은 현실이 모든 사람의 성정을 초월할 만한 크나큰 감동을 자아 올렸기 때문이었다. 평양에는 행동이 느린 것이라 해서 수많은 일화를 만들어낸 시인이 한 사람이 있다. 흔히 작가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그의 얼굴이 보이면 올 사람이 다 온 곳으로 치부해서 더 알아보지 않고 모임을 시작할 만큼 누림보로 조명이 난 작가였다. 그런 그가 항석영과 자담을 갖는 날 땅투성이가 되어 1등을 하는 바람에 우리들을 깜짝 놀래었다. 지구준 사람들이 사실을 보탰다. 텅 빈 모임 장소에 헐레벌떡 뛰어들더니 벌써 자담이 끝난 줄 알고 그만 낙담 실수면서 어떤 모양으로 우자에 덜썩 주저앉더라든지 하여간 지금도 그 일하는 우리들 속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되고 있다. 어느 날 항석영은 우리 작가들 앞에서 우연히 나에 대한 말을 입에 올렸다. 북에 와서 좋은 친구를 하나 사귀었다는 것과 함께 합작할 의논을 하는 중이라는 것까지 밝혔다. 나는 곧 동료들 속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되어버렸다. 내 장편 소설이 성과적으로 평가되어 상을 받았을 때도 그처럼 많은 인사와 축하를 받아보지 못했었다. 그 선망의 표정들이 모두 조국과 민족과 문학의 통일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40여 년의 분단 끝에 마련된 한 달여의 기간이란 너무나도 짧았다. 호기심으로 바싹 굶주린 항석영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백두산에서 금강산으로 정신없이 달려다녔다. 자연히 나와 그의 상봉은 동안이 뜨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급한 취재 때문에 지방에 나갔다가 뜻밖에도 그가 떠났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항석영은 우리 작가들이 성별 연애를 마련한 날 나를 찾다가 취재를 나갔다는 말을 듣자 서운한 얼굴로 혼자 중얼거렸다고 한다. 그 친구 나한테 무슨 우견이 있는가? 하필 내가 떠날 때 취재를 나갈 건 뭐람? 그에게 사과할 말이 없다. 공교롭게 되었지만 내 불찰이다. 더구나 그한테 미안한 것은 그를 내 집에 초청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요, 합작을 하자고 약속해 놓고 그 은연을 끝내지 못한 것이다. 그것을 생각할수록 나는 마치 그와 작별을 하지 못하고 헤어진 것이 그의 마음속에 짐을 더해진 것 같아 민망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그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미국에 이루어질 조국 통일과 즐거운 재의 확신으로 가슴속에 맺힌 미진한 정을 달래고 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우리 왈가왈북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과 후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